예, 안녕하세요. 충남대학교 이동민입니다. 제가 지금 온 지 한 3시간 됐는데요. 그, 제가 학생 시절에 바둑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래서 알파고 때문에 한 20년 만에 다시 그 바둑에 며칠 빠져가지고 이렇게 지냈는데, 그 전부터 가지고 있던 생각이 저런 거였거든요. 뭐 소프트웨어건 뭐 인공지능이건 전 사실 구별을 잘 못하겠지만 알파고를 상대로 인간이라면 도저히 맥락이 없는 그런 수를 둔다면 제가 어떻게 반응을 할까. 나 같으면 이제 그렇게 한번 더 보고 싶은데 아마 이제 이세돌이라는 분은 프로 기사고 최고수니까 자존심이 있어서 그렇게 두지는 못할 거고 뭐 그게 굉장히 궁금했고 지금도 약간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알파고가 볼 때는 전혀 의미가 없는 이제 그런 수인데 그걸 자꾸 모아가면 사람 입장에서는 일종의 뭐 이제 꼼수 같은 게 돼가지고 상대를 공격할 수 있는 뭐 그런 건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와서 3시간 앉아 있는데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고 그 다음에 그래서 사회학 경영학 쪽으로 넘어오면 조금 알아들을 수 있지 않을까 했더니 뭐 그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사실은 제가 이 학회의 구조에 대해서 잘 모르고 왔거든요. 아까 어느 분이 말씀하셨는데 그냥 다른 분야의 전문가들이 요새 유행하는 뭐 융합, 통섭 이런 식의 브레인스토밍 같은 걸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왔는데 보니까 뭐 각자 다 자기 말씀을 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사실은 제가 한 페이지 정도 발제문을 준비를 한 게 있습니다. 근데 전달이 잘 안 됐는지 지금 찾지는 못하겠는데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제가 준비한 얘기를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치 맥락 없는 떡수를 두는 뭐 이런 걸 수도 있는데 뭐 혹시라도 들어보시고 생각해 보실 만한 거리가 되거나 이러면 다행이겠습니다. 저는 뭐 경제학자이기 때문에 뭐 저를 비롯해서 최근에 경제학자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특히 한국 사회에서는 소득 분배의 약화거든요. 그러니까 뭐 누구는 돈을 많이 벌고 누구는 돈을 적게 벌고 뭐 이런 거죠. 경제학자 중에서 한 2년 전에 우리나라에도 왔었는데요. 토마스 피케티라고 하는 프랑스 경제학자가 21세기 자본이라는 책을 써서 이제 엄청난 베스트셀러가 됐고 그것도 기본적으로 이제 소득 분배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요즘 굉장히 일반화됐지만 뭐 금수저니 흑수저니 뭐 특히 젊은 세대들이 많이 얘기하는 이제 이런 문제들이 소득 분배의 악화와 관련이 있는데 왜 그러면 소득 분배의 악화가 특히 이제 1980년대, 90년대 이후에 많은 뭐 선진국을 포함한 여러 나라들에서 나타나고 있는가를 설명하는 경제학의 이론이라고 한다면 뭐 글로벌라이제이션도 있고요. 세계화가 되니까 예를 들면 뭐 우리나라에서 야구를 대단히 잘하는 선수면 예전에는 그냥 한국 프로야구를 하거나 아니면 심지어는 은행팀에서 은행원 월급을 받으면서 야구를 했지만 이제는 바로 그냥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이론상 메이저리그로 가면 어마어마한 돈을 벌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글로벌라이제이션이라는 게 이제 시장도 키우고 그런 기회, 쉽게 말해서 대단한 스킬을 가지고 있는 노동자는 훨씬 더 소득을 벌 수 있는 이제 이런 기회가 많아지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게 맞물려 있는 것이 이제 기술이 어떻게 발전하느냐라고 할 적에 경제학자들이 스킬 베이스드 기술 진보, 숙련 편향적 기술 진보 뭐 이런 말을 쓰는데 기술이 쉽게 말해서 점점 똑똑한 인력을 필요로 한다는 거죠. 숙련을 많이 갖추고 있는 똑똑한 인력을 필요로 하는데 그러면 결국 이제 교육이 충분히 따라가서 숙련을 갖춘 똑똑한 스마트한 인력을 계속 공급을 해야 되는데 이 기술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달려가고 교육은 뒤에서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뒤쳐져서 따라가기 때문에 이쪽 미숙련 분야에는 공급은 굉장히 많고 수요는 거의 없고 그러니까 이쪽은 임금이 떨어지고 저쪽 앞부분에는 수요는 많은데 공급은 적기 때문에 보수가 계속 올라가고 이렇게 돼서 숙련 노동과 미숙련 노동의 임금 격차가 확대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그런 경우는 거의 없지만 아주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사회는 상대적으로 이렇게 소득 분포가 정규 분포를 이루면 중간층이 아주 두껍고 아주 잘 사는 사람하고 소득이 아주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 얼마 안 되는 분포 이제 이건데 지금 얘기한 이렇게 숙련 편향적인 기술 진보가 일어나면 말하자면 뭐
저런 거죠. 뭐 제가 수업 시간에 잘 들었는데 뭐 굉장히 어려운 수학 시험을 내서 뭐 전교 1등하는 뭐 항상 그 100점 맞는 수학의 너드 같은 학생은 여전히 100점인데 대부분의 학생들은 다 한 뭐 빵점에서 10점 사이로 왕창 올려버리는 이렇게 한쪽 꼬리가 굉장히 두터워지는 이제 그런 그 소득 분배로 간다라는 뭐 이런 거고 이제 이랬을 때 그 해결 방식은 뭐냐 하면 이거 어떻게 해결할 거냐 교육 제도를 혁신을 하고 뭐 말하자면 기술 진보의 속도에 빠르게 그 빠른 기술 진보의 속도에 따라갈 수 있도록 교육 시스템도 바꾸고 교육 방식도 바꾸면서 노동자들이 이제 숙련을 쌓아서 이른바 휴먼 캐피탈을 쌓도록 해줘야 된다. 그런 것에 방해가 되는 장애물을 많이 없애고 뭐 커리큘럼도 바꾸고 예를 들면 이제 이런 식의 그 표준적인 해결을 제시합니다. 뭐 이게 흔히 얘기하는 교육과 기술의 경주, The Race Between Education and Technology. 책 제목이기도 한데 경제학자들이 보통 그 교과서 수준에서 최근의 소득 분배의 악화를 설명할 때 많이 사용하는 이제 그런 이론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이론만 가지고는 뭐 피케티라는 사람도 그렇지만 최근의 소득 분배 악화를 설명하는데 굉장히 힘들다. 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이를테면 그 1993년에서 2010년 동안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20년 전부터 최근까지죠. 그 유럽의 16개국을 가지고 조사한 그 실증 연구한 결과를 보면 일자리가 우리는 보통 이제 그냥 일자리가 창출된다, 뭐 일자리가 몇만 개 창출된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특히 정치인들이 많이 하는데 조금 세분화시켜 가지고 그 고임금 일자리랑 저임금 일자리, 그 다음에 중간 정도 되는 그 임금의 일자리가 어떻게 되는가를 그 조사를 해본 결과 이제 고임금 일자리는 대충 한 5.6% 정도 증가했고 저임금 일자리도 한 3.65% 증가했어요. 그런데 중간 임금의 일자리는 9.2% 정도나 2%포인트 정도 감소했다라는 거죠. 미국에서도 이제 비슷한 현상이 관찰되고 이건 뭐 저널리즘 같은 데서도 많이 얘기하고 있는 건데 이걸 경제학자들이 굳이 뭐 이름을 붙인다면 아까는 스킬 베이스드 테크니컬 체인지라고 하는데 이건 이제 루틴 베이스드 테크니컬 체인지. 굉장히 루틴화된 업무를 수행하는 그게 이제 사실은 이제 중간 정도 아까 말씀드린 중간 정도 임금의 일자리인데 이거는 급속하게 줄어들고 굉장히 그 높은 스킬을 필요로 하는 이제 그런 데나 아니면 그 전통적으로 별로 스킬이 필요하지 않은 뭐 다른 말로 하면 교육도 별로 필요하지 않고 그냥 대충 이렇게 하면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일들의 일자리는 늘어나고 중간이 점점 사라진다라는 거죠. 뭐 이게 말하자면 그 코드화된 지식으로 설명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굉장히 루틴한 어떤 몇 가지 절차를 잘 수행하면 되는 이제 이런 건데 이런 거는 이제 기계라든가 뭐 인공지능이라든가 로봇이라든가 이런 것에 의해서 급속하게 생각보다 빨리 대체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저는 뭐 인공지능이나 이런 것을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전혀 모릅니다만 신문 같은 데서 최근에 알파고 이후에 뭐 많이 보도되고 있지만 뭐 예컨대 그 요즘 학생들이 고등학생들이 이과대학 많이 가려고 하는데 보통 동네 병원에 의사가 수행하는 업무의 상당 부분은 그 죄송하지만 이제 문외한이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루틴한 것들이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훨씬 더 그 뭐 컴퓨터를 이용하면 또는 뭐 인공지능을 이용하면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뭐 제가 주로 대학교 학부 학생들을 상대로 뭐 경제 원론을 강의하거나 이제 이런 거를 강의하는데 뭐 교수가 강의하니까 저 사람은 교수니까 뭐 공부를 많이 했을 것 같고 뭐 기타 그렇지만 실제로 강의를 해보면 경제 원론 강의 같은 거는 정말로 루틴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20살 때 배운 걸 한 20년째 지금 계속 반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떨 때는 강의를 하면서 딴 생각을 하면서도 그냥 뭐 계속 그 순서대로 쭉 사실 교재가 없어도 어떤 때는 강의 노트를 안 가지고 들어가도 그냥 쭉 할 수가 있어요. 그 굉장히 루틴한 이제 이런 부분인데 이제 그런 부분들도 얼마든지 쉽게 대체될 수가 있다는 거. 근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 소득 분배가 아까 교육과 기술의 경주 이론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뭐 맨 위에 그 높은 스킬을 가진 쪽으로 가고 나머지는 다 무너지는 이런 구조라기보다는 이 맨 위에 이제 높은 스킬을 가진 쪽에서도 점점 더 탈락해가지고 이제 나가는 이런 구조로 갈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뭐 그 아까 교육과 기술의 경주라는 말에 빗대어 가지고 기계와 기술의 경주, 기계와 인간의 경주,
race between man and machine 뭐 이제 이런 표현의 경제학 논문들도 나오고 있고요. 아까 조금 전에 그 교수님이 발표하시는 것 중에 빨리 지나간 책 중에 우리나라에도 번역된 뭐 그 제2의 기계시대라고 번역된 뭐 이제 이런 그 책도 있었는데 항상 이 기계와 인간의 경주 뭐 이런 식의 담론들이 경제학 쪽에서도 많이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전통적으로 그 19세기부터 그 경제학에서 고전학파라고 부르는 그 고전학파 경제학의 시대부터 이 기계와 인간의 뭐 일종의 대립관계라고 할까? 쉽게 말해서 이제 기계가 인간의 노동을 자꾸 대체해가는 것 때문에 발생하는 실업이라든가 노동자들의 무슨 찰리 채플린 모던 타임즈 같은 영화에 나오는 거죠. 굉장히 단순하고 반복적인 파편화된 이제 이런 일만 태스크만 수행을 하고 기계가 다 하게 되고 그래서 기계의 소유자인 자본가가 뭐 권력을 장악하게 되고 노동자들은 항상 저임금과 실업에 노출이 되고 뭐 이런 게 이제 마르크스라든가 마르크스주의자들 이런 사람들이 계속 주장했던 뭐 그런 겁니다. 그런데 그 19세기에 마르크스를 포함해서 고전학파 경제학자들은 그 특이하게도 이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이 자본주의 경제가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충분히 성장을 했을 때 어떻게 될 거냐라고 생각했을 때 마치 이렇게 생물체가 성장하는 것처럼 이렇게 S자 모양으로 자본주의가 어느 순간을 지나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증가하다가 뭐 다시 변곡점을 지나면 성장 속도가 점점 둔화되다가 저성장 시대다. 나중에 가면 성장이 거의 이제 정체되는 이제 이런 상태로 갈 거다. 그걸 이제 경제학에서 고전학파 경제학자들이 스테이셔너리 스테이트라고 해서 정체 상태로 갈 거다. 그러면 그렇게 되면 이제 인구 증가도 0이 될 거고, 뭐 투자도 0이 될 거고, 경제 성장률도 0이 될 거고, 말하자면 그 경제 규모 자체가 멈춰버리는 이런 상태가 될 거다라고 했고, 그래서 그 19세기의 경제학을 이르기를 뭐 디스멀 사이언스 우울한 과학이다. 왜냐하면 미래의 비전이랑 굉장히 암울하니까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20세기 이후에 현대 경제학으로 넘어오면서 이제 그걸 돌파할 수 있는 돌파구로 기술 진보에 관한 얘기를 많이 했고, 그 기술 진보가 빠른 속도로 일어나면 경제가 이제 최종적으로 정체된 것처럼 보여도 뭐 혁신적인 기술이 나오면 이렇게 막 도약을 해가지고 한 단계 더 질적으로 비약을 하면 계속 성장이 지속되고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1970, 80년대 이후에 오면 무슨 뭐 휴먼 캐피탈이라든가 뭐 내생적 기술 진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그 굉장히 그 이론이 많이 그 연구가 되고 그런 것이 뭔가 이렇게 경제학의 암울한 비전을 제거해 줄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새로운 문제가 뭐냐 하면 아까 피케티 말씀도 드렸습니다만 이제 이렇게 되는 과정에서 소득 분배의 양극화가 굉장히 심하게 나타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인데 만약에 글쎄 알파고나 뭐 머신러닝, 딥러닝 이게 제가 뭐 어떻게 평가해야 될지 전문 지식이 전혀 없습니다만 만약에 우리가 그 전통적으로 굉장히 높은 수준에서 인간이 수행할 수 있는 어떤 인간의 지성만이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업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을 뭐 기계건 로봇이건 인공지능이건 대체할 수 있는 이제 그런 현실적인 가능성을 일단을 보여준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지금 얘기한 아주 최상위 소득계층에 있는 엄청난 고승전을 갖춘 이런 노동들도 상당수가 말하자면 기계와 인간의 경주에서 기계한테 패퇴해가지고 이렇게 밑으로 몰락해가는 이런 구조가 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이것 자체는 뭐 미래학적인 주제이기도 하고 뭐 굉장히 두렵기도 하고 흥미로운 주제이긴 하지만 경제학자 입장에서 볼 적에는 이제 이런 그 레이스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소득 분배가 과연 이제 그런 식으로 될 때 그걸 우리가 어떻게 그 말하자면 그 불평등을 완화할 수 있는 이런 그 방법을 찾아낼 것인가. 그 다음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 아주 낮은 숙련 단계로 전락을 하면서 고용도 불안정해지고 뭐 소득도 적어지고 하게 되는데 그것을 위해서 사회적으로 어떻게 안전장치를 갖출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 원래 이 제시된 제목이 뭐였죠? 기업과 노동의 인공지능에 따른 뭐 기업 조직과 노동의 변화 이런 거였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조금 얘기해야 될 것 같아서 생각을 했었는데 뭐 한두 마디만 덧붙이겠습니다.
그 소득 분배가 극단적으로 양극화되는 것과 관련해서 경제학에서 이제 그뭐 슈퍼스타 이론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득 분배가 왜 극단적으로 양극화되느냐? 이를테면 저런 거잖아요. 뭐 제가 한 30년 전쯤에 사교육을 받으러 학원 같은 데를 다니면 그때도 굉장히 유명한 강사들이 있어요. 뭐 노량진 뭐 이런 데 가면 아침에 줄 서가지고 표 받아서 하고 뭐 그러면 진짜 인기 있는 분들은 막 500명씩 데려다 놓고 강의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 우리 애들이 공부하는 걸 보니까 각 과목별로 뭐 일타 강사 뭐 이런 사람이 한둘이 있어가지고 이제 그분 안 되면은 인터넷 강의라도 들으면 되니까 그 사람한테 소득이 막 집중되는 이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보통 이제 경제학에서 슈퍼스타 이론이라고 하는 건 이제 그런 현상이 아까 말씀드린 뭐 교육과 기술의 경주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모든 분야에 많은 분야에 일반화된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1등과 10등의 차이 또는 1등과 2등의 차이가 거기서 거기가 아니라 굉장히 커지게 된다라는 거죠. 뭐 이를테면 근데 이 인간 사회에서 뭐 제 입장에서 볼 때 이제 1등과 10등의 차이가 커지는 데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실제로 수행하는 그 일이 굉장히 큰 숙련의 차이. 뭐 이를테면 뭐 아인슈타인이 뭐 지금 서울대 물리학과에 들어왔다면 뭐 그 1등하고 나머지 2등의 차이는 어마어마하게 뭐 클 거라고 생각을 해보고 실제로 수행하는 능력의 차이가 큰 거고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경제학적으로 주어지는 보상의 차이가 굉장히 커지는 이런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뭔가를 많이 알고 뭔가를 굉장히 잘하기 때문에 되는 이제 그런 차이가 있고 또 한 가지의 차이는 이제 역시 인간관계이기 때문에 권력의 문제입니다. 1등 하는 사람이 2등 하는 사람보다 뭘 특별히 잘하거나 이런 건 아닌데 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테면 뭐 대통령이 막 말 같지 않은 소리를 막 해도 그 바로 2인자인 총리가 막 고개 푹 숙이고 수첩에다가 막 받아 적고 있거든요. 그런 거는 그 둘이 어떤 지식의 차이, 정보의 차이 못지않게 권력의 차이가 작동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기업 조직이라고 했을 적에도 이제 그런 거거든요. 예컨대 기업 조직이 전통적인 기업 조직은 맨 위에 그 뭐 회장, 그다음에 전무, 상무 이렇게 하면서 점점 밑으로 피라미드형으로 그 사람의 숫자가 늘어나고 가지고 있는 정보나 권한은 위로 갈수록 집중되는 이제 이런 구조잖아요. 근데 최근에 뭐 최근도 아니고 정보화 시대 이런 걸 얘기하면서 이제 기업의 조직은 그런 조직이 아니라 뭐 네트워크형, 뭐 수평적 뭐 이런 조직으로 바뀔 거다. 경제학에서도 그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만약에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맥락에서 뭔가 최상위에서 수행하고 있던 스킬조차도 기계나 인공지능이 대신하게 돼가지고 99%가 다 이렇게 밑으로 가게 된다면 그 집중되는 나머지 1%에게 그 숙련이 그 집중이 되면서 전체적인 양극화도 커지지만 권력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에는 그걸 누가 가지고 있느냐 여기에 의해서 좌우될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 경제학자들이 그 우리나라의 뭐 재벌 체제의 문제점 같은 걸 얘기할 적에 이 재벌 오너나 그 오너 가족에게 모든 권력이 집중되어 있어가지고 이게 뭐 권력이 분산이 안 되고 견제가 안 되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와 유사한 그 현상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컨대 그 뭐 인공지능이고 뭐건 그게 엄청난 그 최상위의 숙련에 해당하는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을 예를 들면 뭐 그 소유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 구글이 알파고를 가지고 있다든가 누군가가 그걸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가질 수 있는 권력의 차이 이런 게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권력과 기술의 집중 현상 뭐 이런 거고 뭐 제가 최근에 고등학생 애가 있기 때문에 관심사이긴 한데 보니까 요즘은 문과를 거의 안 가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대학도 그렇고 학생들도 그렇고 이과에 막 집중되는 이런 현상이 있는데 뭐 이런 것을 어떻게 해석할 거냐와 관련해서도 전체적인 이런 기술 변화도 관련이 있고 권력 변화하고도 관련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첫째로는 기술 변화라고 보면 지금까지 말씀드린 맥락에서 그렇고 예컨대 우리나라의 재벌 시스템 같은 데에서는 굳이 가령 그 인문학적인 사고나 아니면 뭐 재벌 오너의 결정에 뭐 논리적으로 뭔가를 판단하고 구상하고 이런 사람들을 많이 둘 필요가 없어요. 권력이 집중돼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껄끄러울 뿐이거든요. 그렇다면 결국 필요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실제 어떤 그 업무에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공학적 지식이라든가 이과적인 지식을 어느 정도를 가지고 그걸 권력을 가진 자가 명령을 내리면
바로 수행할 수 있는 요 정도의 이제 사람이 딱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교육과 기술의 경주 이론을 생각하는 사람 것처럼 그냥 이런 사람들은 그 교육을 잘 받아서 기술에 빨리 따라갔기 때문에 뭐 고소득자가 되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저소득자가 되고 이런 구조가 아니라 이 사람들조차도 전체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구상이나 뭐 그 최상위에 해당하는 일은 뭐 기계나 인공지능이 해버리고 이 사람들 전체도 그 하위 숙련으로 내려가 버리는 이런 그 위험이 있는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그 정도로 마치겠습니다.